자, 인코텀즈 공부 다 마무리 되셨나요? 이제 새로운 무역대금 결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무역대금 결제 부분에서는 추심하고 신용장이 제일 중요하고요. 추심통일규칙하고 UCP 600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송금 방식도 많이 나오고요. 포페이팅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요. 팩토링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니까 결론은 전반적으로 다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UCP 600하고 추심통일규칙 그리고 추심 신용장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페이팅도 범위가 나오는 게 되게 한정적이고요. 팩토링도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진짜 큰 틀에서만 알려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 한 파트별로 이제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무역대금 결제 부분은 무역계약과 뭐 대금 결제부터 무역결제 형태 기준에 따른 분류, 환의 이동 방향, 송금 결제 방식 이렇게 우선은 알려드릴 거고요. 자, 무역계약과 대금 결제는 어떤 관계가 있냐? 너무 쉽죠? 당연히 매도인은 물품 인도를 하는 의무가 뭐예요?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무역계약과 대금 결제 관계는 인도 의무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 요거는 그냥 설명드리려고 한 거니까 필기나 메모하실 필요도 없고요. 자, 무역 결제 형태는 크게 요렇게 나눠요. 신용장과 무신용장 거래. 요렇게 나눠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공부하자? 큰 숲부터 보고 그 다음 나무를 보자. 그러니까 무역 대금 결제는 신용장 거래와 무신용장 거래가 있구나. 그럼 무신용장 거래에는 뭐가 있을까? 하면은 송금 방식이 있고요. 추심이 있고요. 또 포페이팅, 팩토링 이렇게 있어요. 그 외에도 사실은 무신용장 결제 방식은 많은데 저희 시험에 나오는 건 요 정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막 다 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책에 나온 걸 나는 다 읽어야지, 다 외워. 아까 다 읽는 건 좋아요. 근데 다 외워야지. 나 이거 어떻게든 파야지. 이러면 위험해요. 아셨죠?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용장 결제 방식은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렇게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라고 해놨죠. 조건부 지급 확약이며 어느 조건을 충족하면은 은행은 지급 확약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을 해준다 이 뜻이에요. 그 조건부는 바로 요거예요.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 신용장 거래는 신용장 조건이 있어요. 이건 이제 수입자가 정한 거고 요 조건에 맞는 매도인이 서류를 구비하면은 이 서류 구비했을 때 일치를 하게 되면은 개설은행은 이제 대금 지급을 매도인한테 해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신용장 거래는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무신용장 결제 방식에서 이제 첫 번째 파트는 송금 결제 방식이죠. 송금 결제 방식은 가장 큰 특징은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환어음을 사용하는 거는 기억하자 지금부터 추심과 신용장입니다. 아셨죠? 송금은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고요. 송금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사용하는 송금수표 그리고 우편원과 전신원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동식 이제 결제 방식인 COD와 CAD가 있어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추심 결제 방식 있죠. 무신용장 결제 방식 중에서도 송금 그 다음이 추심. 자, 추심은 조건부 지급 확약이 아니에요. 추심은 은행이 개입되는 거래지만 은행이 대금 결제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지금 보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연히 이건 어차피 추심에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드릴 건데 수출자가 있고 수입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추심의뢰은행이 있고 추심은행이 이렇게 있거든요. 수출자는
추심 그 거래에서는 프린시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드로월. 드로월은 이제 추심을 발행한다는 의미에서 드로워라고 하고, 추심거래에서 수입자는 드로위라고 불러요. 지급인이라는 의미예요. 추심의뢰 은행은 remitting bank라고 부르고, 추심은행은 collecting bank라고 불러요. 이따가 당사자에서 좀 더 상세히 알려드릴 건데, 수출자 이렇게 은행이 개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출자는 추심의뢰 은행한테 추심 의뢰를 합니다. 서류를 구비해서. 자, 추심의뢰 은행은 추심은행한테 추심 의뢰를 하죠.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서류를 주고요. 환어음과 서류를 주고, 이거를 화환어음이라고 하는데, 자, 무역영어에서 화환어음이라는 거는 환어음과 그리고 지급 관련된 서류를 합친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환어음을 주고 수입자는 대금을 결제해서 대금이 일로 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은행은 단순히 무역거래를 위해서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어떤 대금 지급 보증을 안 하는 순수 외상거래입니다. 은행, 이 추심결제 방식은. 그래서 당사자 간 매매 계약에 따라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에 관련 서류를 첨부한 화환어음을 수입자에게 제시를 하고 수입자가 결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은행이 개입이 되지만 은행은 단순히 서류를 전달해주는 역할만 한다는 의미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종류는 지급인도, DP, 지급인도 조건이 있고요. DA, 인수인도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신용장 거래에서는 일람불 신용장과 비슷한 개념이고요. 인수인도는 유산스라고 해서 기한부 신용장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고 연계가 되게 비슷한 유사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옆에 써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번에 오픈 어카운트라고 해서 청산 계정 방식은 매 거래 시에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게 아니고 장부상의 상세에 놨다가 일정 기간 정해진 일자에 청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잔액만 결제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바로 청산 계정 방식이고 이거는 제일 유명한 후지급 방식이죠. 자, 그리고 특수결제 방식, 요것도 대표적인 무신용장 결제 방식입니다. 자, 국제 팩토링 거래는 자, 팩터가 있죠, 팩터. 팩터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무역 거래 당사자 간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외상 매출 채권에 관련된 신용위험 인수, 전도금융의 제공, 회계 처리 업무 등을 대행해 주는 거예요. 자, 국제 팩토링도 중요한 환어음이 없습니다. 이 외상 매출 채권에 관련된 거고요. 시험 문제 신용위험의 인수, 특히 전도금융에 제공하면은 대부분이 팩토링에 대한 문제예요.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 포페이팅이에요. 포페이팅은 환어음이나 약속어음 등 기한부 신용수단을 중요합니다. 상환 청구권 없이 이걸 바로 무소구권이라고, 무소구 조건이라고 해요. 포페이팅은 환어음이나 약속어음 등 기한부 신용수당을 상환 청구권 없이 무소구 조건으로 포페이터가 고정이자율로 할인 매입하는 결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환어음을 사용하는 결제 방식과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는 결제 방식이 있어요. 자,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는 거는 송금 방식이고요. 팩토링 방식이죠. 그죠? 환어음을 사용하는 거는 추심과 신용장과 포페이팅.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아셨죠? 자, 환은 이제 좀 기초적으로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고요. 환의 이동 방향 기준을 보시면은 순환 방식이라는 건 보세요. 송금환이 송금인인 매수인에게서 수취인은 매도인에게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대금도 매수인에게서 매도인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이
송금환이 매수인에게서 매도인에게로 인도하고 대금 지급도 당연히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인도하는 거죠. 이게 정말 일반적인 저희 모든 거래예요. 그죠? 일반적인 이 모든 거래고 특히 송금환이라는 건 이제 뭐 송금 수표 방식, 송금 방식에서 뭐 DD, MT, 뭐 TT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사용하는 게 순환 방식이고요. 역환 방식이 이제 투심과 신용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대금 결제는 매수인이 있고 매도인이 있으면 매도인이 환어음을 발행을 해야지, 환어음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발행을 하고 대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역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금 결제는 환어음은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제시되고 역환이죠. 대금은 매수인에게서 매도인에게로 결제된다. 그래서 추심과 신용장은 역환 방식이다. 송금 결제 방식은 순환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용어가 시험 문제에 정확하게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송금 결제 방식 볼게요. 송금 결제 방식은 중요합니다. 특히 사전 송금 방식이 있고요. 사전 송금 방식은 단순 송금 방식이라고도 하고요. 또 동시 송금 방식이 있어요. 자, 요렇게 정리해 두시고 사후 송금 방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 문제 안 나와. 사후 송금은 대표적인 게 청산 결제예요. 요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보시면 사전 송금 방식, 단순 송금 방식이라고 하고 payment in advance라고도 해요. 자, 사전 송금 방식은 뭐냐?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받기 전에 외화 전액을 납부하는 거예요.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매수인한테 먼저 대금을 지급받는 거예요. 이게 사전 송금 방식이에요. 사전 송금 방식에는 대표적인 게 송금수표와 우편환과 전신환이 있습니다. 그죠? 요 세 개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럼 대표적인 송금수표 방식부터 볼게요. 자, 송금문서 방식은 먼저 수입상이 은행에게 대금을 불입합니다. 대금을 먼저 은행에 이체시켜요. 은행에 납부를 해요. 그럼 은행은 다시 수입상에게 이 은행이 불입이 됐으니까 이거 해당하는 송금수표를 발행합니다. 이해 가셨죠? 수입상이 먼저 은행에 대금을 불입을 하고요. 은행은 대금이 불입이 됐으면 송금수표를 수입자한테 발급을 해줍니다. 발행을 하면 수입상은 다시 이 송금수표를 수출자한테 직접 우송을 시킵니다. 이해 가셨죠? 이게 송금수표예요. 송금수표는 그러면은 우송 중에 분실된 거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당연히 수입자의 책임이에요. 수입자가 직접 송금수표를 은행에 받아서 발급하는 거기 때문에. 아셨죠? 자, 두 번째 우편송금한 방식은 이거예요. 수입상이 송금은행에 요청을 먼저 합니다. 요청을 하면 송금은행은 요 지급인행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달라는 지급지시서라는 게 있어요. 요 지급지시서에 해당하는 우편환을 발행을 합니다. 우편환을 발행을 해서 송금은행이 지급은행에게 발행을 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은행이 수출자한테 납부를 해줘라는 지급지시서에 해당하는 우편환을 발행을 하고요. 이럴 경우에는 우송 중에 분실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은행의, 요 송금은행의 책임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전신송금 방식은 똑같아요.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서 송금은행은 일정 금액을 수출자한테 지급해 주라는 지급지시서에 해당하는 요 TT, 전신환을 발행을 합니다. 자,
요 전신한 발행도 우송 중에 어떤 분실이 생기면 요 송금은행이 책임을 지는데, 자, TT는 전신환이에요. 굉장히 신속하게 빠르게 가죠. 그래서 우송 중에 분실 위험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전신이기 때문에 신속 거래고요. 보통 대금이 약간 거액일 경우에는 요 TT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제 수출 통관 제가 이제 할 때 수출 신고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이제 TT 결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금 상환도 방식이라고 해서 이게 동시결제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전 송금 방식과 동시결제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이 동시결제 방식이 바로 대금 상환도 결제 방식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제 대표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게 이 부분이고요. 송금에서는. 자, 처음에 COD 현물 상환 방식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좀 웃긴 일을 얘기해 주자면 제가 무역학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한창 대학교 1학년이라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험 볼 때 이제 뒤로 넘기잖아요. 그럼 앞에 친한 친구가 앞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친한 친구가 그때 시험에 나온 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현물 상환 방식이었는데 제가 용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쓰는 게 시험이었어요. 근데 친구가 앞에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GOD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저도 똑같이 GOD로 했다가 바로 틀리고 베낀 것까지 알아서 친구랑 저랑 같이 혼났었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COD거든요. 그냥 죄송해요. 안 웃겼으면. 자, 일단 보실게요. COD는 현물 상환 방식이라고 해서 보시면 용어도 기억하셔야 돼요. 캐시 온 딜리버리라고 하고요. 자, COD는 수입국에 소재하는 수출상의 지사나 대리인에게 물품을 송부하는 거예요. 자, 수출국하고 수입국이 있으면 요게 이제 수출자 얘가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에게 물품을 송부하고요. 수입상이 이 대리인으로부터 물품을 받죠. 받으면 품질을 검사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과 일치하면은 물품과의 상한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물 상한 방식이에요.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을 해서 물품이 이제 수입국에 있는 수출자의 지사의 대리인에게 보내요. 그러면 그 대리인이 수입자한테 가서 물품을 수입자가 받아보고 검사한 다음에 이게 계약과 일치하면은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데, 요 대금 상환도 방식 중에서도 요 현물 상환 방식은 대표적인 게 이제 보석, 귀금속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순도나 이런 것들의 영양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거 있죠.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는 요렇게 요런 보석이나 귀금속류는 결국에는 이제 현물 상환 방식이 많고, 두 번째가 이제 BWT 거래입니다. 자, 기억하시죠? BWT는 보세 창고 인도 거래예요. 수출자가 수입자가 계약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국에 있는 보세 창고에 물품을 인도해서 수입자를 거기서 이제 계약 체결을 해서 수입자가 실제 물품을 보고 가져가는 거죠. 그게 이제 BWT 거래도 대표적인 COD, 현물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AD는 뭐냐면, 자, 현물 상환은 수입국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CAD는 서류 상환이라고 해서 서류화 상환으로 대금이 결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국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수출 물품이 수출자가 물품은 선적을 합니다. 그리고 수출국에 소재한 수입자나 또는 수입자의 대리인이 없으면 수입국 거래은행한테 선적 서류를 주고 그거와 상환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게 CAD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 후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운송 서류를 수입상에게 직접, 이 수입상은 이미 수출국에 있는 거예요. 수출국에 있는 수입상에게 직접 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입상의 대리인이나 지사, 또 얘네들이 없으면 은행에게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서류 상환 방식은 요건이 있어요. 무슨 요건이냐? 당연히 전제가 있겠죠. 수출국에
수입상 대신 대금 결제를 해줄 지사나 대리인이나 은행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은행이 있을 경우에만 서류 상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추신 결제 방식에서 아까 DP 있었죠. DP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거긴 한데 요 DP가 지급 인도 결제 방식이에요. 지급 인도 결제 방식도 이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추신거래에서 수출자가 선적 서류를 여기가 추심의뢰은행이고 얘가 이제 추심의뢰인이면은 추심의뢰인이 결국엔 수출자잖아요. 얘가 환원과 선적 서류를 주면은 추심의뢰은행은 이렇게 대금을 요렇게 해서 결국엔 대금을 지급해주죠. 그러니까 선적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추심의뢰 이러한 툴은 이 CAD 방식에서 수출국에 수입자의 거래 은행이 있다면 이 은행에게 수출자가 서류를 주고 대금을 받는 거와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해하셨죠? 이런 면에서 비슷하다고요. 그러면은 은행을 통해 만약에 이루어지면은 당연히 CAD에서 전제는 수출국에 수입자를 대신할 지사나 대리인이 없을 경우 거래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면 당연히 DP 방식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 환어음이죠. 자, 추심은 환어음을 발행하죠. 하지만 CAD는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환어음이고 또 은행이 반드시 개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있죠. 자, 추신거래에서 은행이 반드시 개입됩니다. 단순히 서류를 인도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그 과정에서 은행이 개입이 되지만 이 CAD는 은행이 개입할 수도 있고 만약에 수출국에 수입자의 대리인이 있으면 은행에 선적서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은행 개입 여부와 또 하나는 추신결제 이 DP는 추심통일규칙 URC를 적용받습니다. 아셨죠? 이런 게 좀 차이점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송금결제 방식에서 사후송금 방식은 선적 후에 물품을 인도 후에 나중에 대금을 결제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매도인한테는 가장 위험한 결제 방식이죠.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산 결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제가 이제 이 송금 결제 방식, 요 디테일한 거. 그래서 사전 송금 방식이 있다. 사전은 단순 송금 방식이라고 하고 송금수표와 우편함과 전신함을 사용한다. 자, 그 다음 우리한테 유명한 동시결제 방식인 대금 상환도 방식이 있고 대금 상환도 방식엔 COD와 CAD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좀 기출을 보시면 제가 두 개를 묶어 왔어요. 자, 송금 방식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송금 방식은 은행이 개입되지 않아요. 그죠?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은행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아, 은행이 개입되지 않는 게 아니고 죄송해요. DD나 뭐 당연히 TT나 뭐 MT, 뭐 CAD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은행이 개입될 수는 있지만 은행이 대금 결제를 해주지 않고 단순히 돈을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환어음이 또 발급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은행 수수료가 당연히 너무 저렴하고요.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음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3번, 결제상의 위험을 은행에 전가할 수 없죠. 왜? 송금 방식은 어떻게 해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직접 결제와 매수인이 직접 결국에는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결제상의 위험은 본인들 부담이에요. 한마디로 매도인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적용되는 규칙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자, 다음 특징을 가진 결제 방식. 대금 결제 방식 중 은행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고요. 자,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는다? DA, 추신결제 방식 환어음 사용하죠. LC, 신용장 거래죠. 환어음 사용하죠. DP, 지급인도 방식이죠. 추신결제 방식이죠.
다 환어음 사용합니다. OA. 요게 뭐예요? 사후 송금 방식의 대표적인 결제 방식이고요.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는 청산 결제 방식입니다. 답은 1번. 이 송금 방식에 대한 큰 틀로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쉽죠? 전혀 어렵지 않고요. 이거 외에도 COD와 CAD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추신결제 방식은 제가 당사자까지만 하고 DP와 DAD 조건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심에 대한 기초, 이제 내용만 좀 잡고 갑시다. 아셨죠? 자, 추신결제 방식은 수출상의 물품을 선적을 해요. 선적 서류를 첨부한 화환어음을 수입상에게 제시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추심의 수입상에게 제시한다는 뜻은 우선은 모든 위험은 다 양 당사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수입상에 제시하면 수입상이 그 어음을 지급하거나 요 조건이 DP 조건이 되는 거고요. 인수하여 결제하는 방법은 DA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인수라는 행위를 하고 나중에 계약에서 정한 만기일에 대금 지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추심에는 그래서 DP와 DA 방식이 있고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 추심의 정의, URC 제2 보시면 은행이 접수된 지시에 따라서 지급 또는 인수를 받죠. 그래서 지급 또는 지급 인도나 인수 인도로 서류를 당연히 추심 지시서를 인도하거나 기타의 조건으로 서류를 인도하기 위해 서류를 취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은 추심의 정의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으로 이제 저의 교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추심 서류는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금융 서류가 있고 상업 서류가 있는데 제일 구분하는 게 이제 상업 서류 같은 경우는 금융 서류 이외의 모든 서류로 규정하고 있어요. 자, 금융 서류는 환어음, 은행어음, 은행어음, 개인어음, 수표 등 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대금을 청구하는 용의 어떤 어음들 이런 것들을 서류들을 금융서류라고 합니다. 아셨죠? 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게 금융서류고요. 상업서류는 금융서류 이외의 모든 서류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운송서류가 있겠고요. 인보이스는 상업송장이죠. 그리고 패킹리스트,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들은 다 수입자가 수입 통관할 때 수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심 서류에는 금융 서류와 대표적으로 상업 서류가 있고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대금 지급을 위한 거였지? 어떤 게 운송 서류나 인보이스였지? 이렇게 보셨을 때 헷갈리시면 요거를 좀 기억해 두세요. 금융 서류 이외에 모든 서류는 상업 서류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추심 지시서는 그냥 추심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서 추심의 조건을 나열한 서류고 여기서의 추심 의뢰인은 당연히 수출자, 프린시펄, 또 드로월 이렇게 어음 발행인 요러한 당사자가 추심 의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추심 지시서가 있고 추심 서류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추심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추심에 대한 특징은 보실게요. 어떤 걸 사용해요? 추심은 대표적으로 서류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환어음이 사용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음은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발행돼요?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발행되죠. 하지만 대금은 매수인에게서 매도인으로 지급이 됩니다. 한마디로 대표적인 역환 방식이다. 그리고 누구를 통한 거래예요? 은행을 통한 거래이다. 또 어떤 방식이냐? 서류 거래의 방식입니다.
알았죠? 이러한 특징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추신거래 당사자까지만 보실게요. 자, 추신거래 당사자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추심 의뢰인. 자, 여기는 수입국이고요. 여기는 수출국이에요. 추심 의뢰인은 물품을 선적한 후에 이제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선적 서류와 환어음을 발행하는 추심 의뢰은행에게 추심을 요청하는 자가 추심 의뢰인이에요. 추심 의뢰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출자, 익스포터가 될 수 있고요. 수출자이자 어음을 발행하는 드로워가 됩니다. 그죠? 자, 추심 의뢰인이 추심 의뢰은행한테 추심 의뢰를 하죠. 뭐를 가지고? 화한어음을 가지고. 화한어음은 뭐다? 선적서류와 환어음이 같이 묶여있는 게 화한어음이에요. 추심 의뢰은행은 당연히 수출국에 소재한 수출자의 거래은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추심 의뢰은행은 당연히 추심 의뢰인의 거래은행이 되고요. 수출국에 소재합니다. 자, 추심 의뢰은행이 추심 의뢰와 화한어음을 받았으면 추심은행에게 이 서류를 전달을 하죠. 자, 추심은행은 일반적으로 지급인의 거래은행이죠. 수입국에 소재한. 그리고 정의로는 요 추심은행은 추심의뢰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심은행이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대부분은 돼요. 근데 추심은행이 예를 들어서 지급인의 직접적인 거래은행이 아니면 제시은행이 다른 은행이 거래은행이면 그 제3은행이 이제 제시은행이 되고 제시은행은 단순히 요게 화한어음을 전달 요렇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시은행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이 제시은행은 추심은행에 포함이 되죠. 하지만 추심은행이 수입자, 이 지급인의 거래은행이 아닐 경우에는 제시은행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자에게 이제 대금 지급을 위한 어떤 화한어음이나 이런 걸 전달해 주는 게 바로 제시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심은행은 추심의뢰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수입자의 일반적인 거래은행이지만 추심은행이 수입자 직접적인 거래은행이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제시은행이 있다 보시고, 지급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환어음의 개념으로 드로위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또 이거는 면백적으로 수입자라고도 하죠. 이게 바로 추심거래 당사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오늘은 큰 틀로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추심에 대해서 마무리할 거고, 제일 중요한 신용장과 신용장 통일 규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알려드린 것도 반드시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두시고 우리 이제 맑은 정신으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해요.